새벽 4시 경비실 CCTV 화면 앞에서 눈을 떴습니다. 또 잠들었던 겁니다. 손에는 아직 수면제 빈 봉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38년 공무원 연금과 40년 살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들 집 작은 방 한 칸과 새벽 경비 일이 전부입니다. 5천만 원만요, 아버님.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개 한번 끄덕인 것, 단 3초였습니다. 5억. 40년 모은 전 재산이 증발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무릎 꿇던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잠갔을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이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매달릴 때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습니까?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1958년생입니다. 올해로 66이 됐습니다. 28살에 9급 공무원 시험에 붙어서 구청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무과에서 시작해서 건축과 민원실을 거쳐 마지막엔 주민센터 팀장으로 정년을 맞았습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각도 없었고 병가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게 제 자랑입니다.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내 미경이를 만난 건 31살 때였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서류 떼러 온 여자였습니다.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 좀 오글거리겠지만 솔직히 그랬습니다. 석 달을 쫓아다녔습니다. 미경이는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공무원이 뭐가 좋으냐고 월급도 적고 재미도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민원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결국 미경이가 졌습니다. 아니, 제가 이긴 겁니다. 결혼하고 2년 뒤에 아들 준혁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저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24평짜리 구축 아파트였는데 그게 어찌나 좋던지요. 내 집이 생겼다는 것, 내 가족이 생겼다는 것, 그 뿌듯함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준혁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32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대출을 좀 받았지만 맞벌이를 하면서 10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2020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남은 대출을 정리하고 나니 아파트가 온전히 제 것이 됐습니다. 시세로 4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거기에 매달 연금이 28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38년 동안 한 푼도 빠지지 않고 낸 연금이었으니까요. 아내 미경이는 작은 반찬 가게를 했는데 퇴직하면서 정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쉬자고 했습니다. 노후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고 아파트는 나중에 아들한테 물려주고 1년에 한두 번 여행 다니면서 조용히 살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주도에 한 달쯤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미경이가 바다를 좋아했거든요.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화려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건강하게 가족들이랑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게 제가 바란 전부였습니다. 준혁이가 결혼한 건 2021년이었습니다. 32살에 같은 회사 후배를 만나서 연애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은지는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밝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준혁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은지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준혁 오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아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제 손주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손주는 금방 생겼습니다.
결혼 이듬해에 첫째가 태어나고 그 다음 해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주말마다 아들네 집에 가서 손주들을 봤습니다. 미경이는 손주들 볼 때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 손잡고 놀이터 가는 게 그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첫째 손주가 할아버지 하고 부를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주가 있었습니다. 돈이 넘치진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건강했고 평온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들 결혼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준혁이 없이 며느리 혼자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은지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미경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준혁이랑 싸웠어?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거실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신 뒤에야 은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한데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말해봐. 은지가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 사업이 좀 어려워지셔서요.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혔대요.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5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경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조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은지 친정아버지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인테리어 위주로 하는 업체였는데 규모가 크진 않지만 꾸준히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금이 막혔다니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은지야, 친정아버지 사업이 왜 갑자기 어려워지신 거야?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큰 공사를 하나 맡으셨는데 발주처에서 공사 대금을 안 주고 있대요. 6개월 넘게 밀렸대요. 그래서 하청업체 인건비랑 자재비를 못 주고 계신 거예요. 곧 대금이 들어올 건데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대요.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부탁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분명 급하니까 왔을 겁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저희한테도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연금 280만 원으로 생활하는 저희한테 5천만 원은 거의 2년치 생활비였습니다.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준혁이는 이거 알아?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근데 오빠가 아버님한테 직접 말하기 어려워하셔서 제가 왔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준혁이가 알고 있다면 상황이 정말 급한 거였습니다. 아들이 처가 일로 장인 어른한테 부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날 밤 미경이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미경이는 반대했습니다. 여보, 아무리 며느리 친정이라도 그렇지. 5천만 원이 어디야? 우리 노후 자금인데.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은지가 우리 며느리잖아. 손주들 엄마잖아. 지금 외면하면 나중에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 미경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5천만 원은 너무 많아.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은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은지야, 5천만 원은 우리도 부담이 커서 어렵고 3천만 원은 어떨까? 은지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5천만 원이 필요해요. 3천만 원으로는 부족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진짜 급해요. 그리고 은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안 되면 부도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어떡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경이가 옆에서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알았어, 은지야. 5천만 원 줄게. 대신 꼭 갚아야 해. 알겠지? 은지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약속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은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잖아.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그때만 해도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친정 위기를 넘기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은지가 남편 준혁이와 함께 왔습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처가 일로 이렇게 폐를 끼치게 돼서. 저는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가족인데 뭘? 은지 친정이 어려우면 우리가 도와야지. 미경이도 은지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너무 미안해하지 마. 은지가 또 울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날 저는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40년 모은 돈 중 일부였습니다. 좋은 일 한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도왔다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5천만 원이 제 인생을 바꾼 첫 번째 도미노였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은지 친정아버지, 그러니까 사돈 어른께서 직접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손에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계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돈 어른이 허리를 90도로 숙이셨습니다. 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부축해 올렸습니다. 아이고 사돈, 이러시면 안 되죠.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서 사돈 어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주처에서 공사 대금이 곧 들어올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만 더 지나면 자금 사정이 나아질 거라고요. 그때 바로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돈이 빌려주신 5천만 원 덕분에 하청 업체들 인건비 막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진짜 부도 났을 겁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돈. 가족이니까요. 급할 때 서로 돕는 거죠. 사돈 어른이 가져오신 쇼핑백 안에는 한우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1등급 한우 갈비 세트였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30만 원짜리였습니다. 미경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돈,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 사돈 어른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나중에 자금 돌아오면 밥 한번 크게 대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이와 한우를 구워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좋은 일 했나 봐. 사돈 어른이 저렇게 고마워하시잖아.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으로 한 가정을 살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그 뒤로 양가 관계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추석 때 은지 친정 식구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사돈 어른이 직접 삼겹살을 구워주셨습니다. 은지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 댁도 미경이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사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이 은혜는 진짜 잊지 않을게요. 미경이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준혁이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처가 어른들이 아버지 칭찬을 엄청 하세요. 사위로서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저는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됐다. 처가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때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돈으로 관계를 산 건 아니었지만 돈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주들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은지가 친정에 자주 가니까 자연스럽게 손주들도 따라갔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를 하면 손주들이 외할아버지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경이가 투덜거렸습니다. 저쪽에서 손주들 더 많이 보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도 자주 보잖아. 사이좋게 나눠보는 거지.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공사 대금이 일부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빌린 돈 갚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사돈. 급한데 먼저 쓰시고 여유 되실 때 갚으시면 됩니다. 사돈 어른이 거듭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언제 갚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래. 공사 대금 들어오면 준다고. 미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기다리자. 급하게 쓸 데도 없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른이 진실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5천만 원을 빌려주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사돈 어른이 바쁘시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되고 8개월이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경이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은지한테 한번 물어볼까? 저는 말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우리가 재촉하면 은지 입장이 난처해지잖아. 그런데 어느 날 은지가 또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또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지가 거실에 들어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미경이가 놀라서 은지를 일으켰습니다. 은지야,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일어나. 은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친정아버지 사업이 더 어려워졌어요. 공사 대금이 계속 안 들어오고 있대요. 그래서 1억만 더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1억.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도 안 갚았는데 1억을 더 달라고요? 미경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은지야, 지금 무슨 소리야? 5천만 원도 아직 안 갚았잖아. 은지가 바닥에 이마를 대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너무 뻔뻔한 거 알아요. 근데 아버님, 이번에 큰 공사를 따셨대요. 3억짜리 공사예요. 이것만 하면 모든 빚 다 갚을 수 있대요. 근데 성금이 필요하대요. 미경이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은지야, 미안하지만 이건 우리도 감당할 수 없어. 은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5천만 원이랑 1억이랑 다 갚을게요. 진짜예요. 제가 목숨 걸고 약속드려요. 저는 은지 얼굴을 봤습니다. 정말로 절박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준혁이에요. 아버지, 제가 책임질게요. 은지 친정 일이지만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가 빌려주신 돈 제가 꼭 갚겠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경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안 돼. 이건 정말 안 돼. 저도 알았습니다. 1억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지금 거절하면 그 돈도 못 받는 거 아닌가? 사돈 어른 사업이 망하면 5천만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거 아닌가? 1억을 더 빌려줘서 사업을 살리면 최소한 5천만 원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계산이었습니다. 도박꾼이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더 큰 판을 벌이는 것과 똑같은 심리였습니다.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 미경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미 5천만 원 빌려줬잖아. 그거라도 돌려받으려면 지금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미경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안 돼. 제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1억을 더 빌려줬습니다. 적금을 깨고 비상금을 털어서 마련했습니다. 통장에 이체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돌이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도 뒤척였습니다. 우리 둘 다 불안했지만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1억을 빌려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또 은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은지 친정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사돈 어른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거실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돈 어른이 입을 여셨습니다. 사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3억짜리 공사를 따긴 했는데 착공하려면 보증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2억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담보가 부족해서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대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대 보증이요? 사돈 어른이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사돈, 연대 보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경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연대 보증이 뭔지 아세요? 사업 잘못되면 저희가 그 빚 다 갚아야 해요. 사돈 어른이 고개를 더 숙이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뻔뻔한 부탁인 거 압니다. 하지만 이 공사만 하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사돈이 빌려주신 1억 5천도 다 갚겠습니다. 은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도와주시면 다 갚을게요. 제가 죽기 전에 꼭 갚을게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1억 5천을 빌려줬어? 지금 거절하면 그 돈 다 날리는 거야. 사업 살려서라도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어?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미경이는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보, 연대보증은 진짜 안 돼. 내 평생 연대보증 잘못해서 집 날린 사람 많이 봤어? 제발 생각 좀 해. 저도 알았습니다. 연대보증의 위험성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돈을 그냥 날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은행 대출 2억의 연대보증인이 됐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미경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래? 왜 이렇게까지 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연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3개월 뒤였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수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저는 오은행 채권관리팀입니다. 연대 보증하신 대출금 2억 원이 연체되어 연락드립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연체라니요?
채무자 사업체가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이신 박정수 씨께서 상환 의무를 지시게 됩니다. 전화를 끊고 사돈 어른께 연락했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은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은지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가 부도 났어요.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저도 찾고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이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66년 인생에서 그렇게 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은행에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2억을 갚으라는 통보였습니다. 갚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40년 살던 아파트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하셨으면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갚아야 합니다.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시세 4억짜리 아파트가 경매로 3억 2천에 팔렸습니다. 2억은 은행 대출금 상환에 나머지 1억 2천은 밀린 이자와 경매 비용으로 거의 사라졌습니다. 손에 남은 건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5천만 원, 1억, 그리고 연대보증 2억. 합치면 3억 5천만 원. 거기에 아파트까지 합치면 5억 가까운 돈이 날아갔습니다. 준혁이가 이혼했습니다. 은지 친정가족은 모두 잠적했습니다. 은지도 아이들 두고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친정을 따라 어디론가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손주 둘은 준혁이가 혼자 키우게 됐습니다. 미경이는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무너졌습니다. 아파트를 빼앗기고 저희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준혁이네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짜리였는데 준혁이와 손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부부까지 들어가니 정말 비좁았습니다. 손주들이 쓰던 작은 방 하나를 저희가 쓰게 됐습니다. 손주들은 준혁이와 함께 큰 방에서 잤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미경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야. 내가 연대보증만 안 했으면. 저는 매일 자책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은지가 무릎 꿇고 우는 꿈, 은행에서 전화 오는 꿈, 아파트 경매 현장에 서 있는 꿈. 새벽마다 식은땀에 젖어 일어났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게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제 월급으로 네 식구 먹여 살리기가 힘들어요. 아버지, 어머니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연금은 2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걸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지만 네 식구가 먹고 살기엔 빠듯했습니다. 준혁이가 이혼하면서 은지한테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은지 가족이 잠적해서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6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공무원 경력은 민간에서 써먹을 데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결국 찾은 건 아파트 경비원 자리였습니다. 시급 9,860원. 24시간 격일제 근무. 한 달에 15일 일하면 12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처음 경비복을 입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남색 경비복에 모자를 쓴 60대 노인.
38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쌓아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경이한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하러 나간다고만 했습니다. 경비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24시간 근무 중에 쉴 수 있는 시간은 새벽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CCTV를 봐야 해서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택배 받고 주민들 민원 듣고 주차 정리하고 밤에는 순찰 돌고 불 꺼진 곳 확인하고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66세 몸으로는 정말 버거웠습니다. 어느 날 순찰을 돌다가 젊은 입주민과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저쪽 주차장 불 나간 거 아직 안 갈았어요? 어제 말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고개 숙이는 게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민원을 받는 쪽이 아니라 민원을 처리하는 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냥 참아야 했습니다. 미경이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약 덕분인지 시간이 약인지 모르겠습니다. 손주들 돌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제가 경비 일 나간 사이에 미경이가 손주들 밥을 해주고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손주들은 엄마가 없어진 걸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첫째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미경이가 대답했습니다.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지가 돌아올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주한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무거웠습니다. 새벽 2시쯤 순찰을 돌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려고 했는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지?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협심증인가? 아니면 심장마비인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119를 불러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경비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건강 문제 있으면 계약 해지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수입이 끊깁니다. 조금만 참아보자. 10분쯤 지나니까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일어나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마시려는데 컵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물웅덩이를 보면서 한참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근무가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미경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데 제가 아프다고 하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되지? 며칠 뒤 비슷한 증상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낮에 손주들이랑 놀아주다가였습니다. 첫째 손주가 할아버지 비행기 태워줘 하고 매달렸습니다. 손주를 들어 올리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주를 급히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아파요? 아니야. 할아버지 괜찮아? 잠깐만 쉬면 돼.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겁이 났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미경이 몰래 혼자 갔습니다. 심전도 찍고 피검사하고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협심증 초기 증상입니다. 지금은 약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과로하면 심근경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일은 해도 됩니까?
경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4시간 근무요? 그건 무리입니다. 심장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경비 일을 그만두면 한 달 120만 원이 사라집니다. 연금 280만 원으로 네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준혁이 월급도 빠듯한데 제가 보태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일을 계속하다가 쓰러지면 그건 더 큰 짐이 됩니다. 병원비에 간병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이한테 털어놨습니다. 여보, 나 병원 갔다 왔어? 심장이 안 좋대. 미경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왜 혼자 갔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걱정 끼치기 싫어서. 미경이가 울었습니다. 바보야, 바보야.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저도 울었습니다. 66년 살면서 이렇게 막막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그 뒤로 경비 일을 줄였습니다. 24시간 격일제 대신 주간 파트타임으로 바꿨습니다.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한테 미안했습니다. 아들 부담이 더 늘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준혁이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먼저예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어땠을까? 은지가 처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으면 어땠을까? 아마 은지는 울었을 겁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서먹해졌을 겁니다. 아들 준혁이도 난처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적어도 집은 있었을 겁니다.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진 않았을 겁니다. 아들이 이혼하진 않았을 겁니다. 손주들이 엄마를 잃진 않았을 겁니다. 5천만 원에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선을 그었어야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랑과 돈은 분리해야 합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새벽 경비실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CTV 화면에는 조용한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잃어버린 건 많지만 아직 남은 것도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해서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러 올 때가 유일한 행복입니다. 첫째 손주가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합니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미경이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요즘은 웃는 날도 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읽고 힘을 얻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